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특집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이틀이겠죠. 예, 근데 이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3수 끝에 후보직을 거머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뭐 완전히 차이가 있죠. 외교 안보 분야에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특별히 2020년 미 대선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은 미 존스 홉킨대 산하의 한미연구소 이사를 역임하시고요. 이번에 관련 연구 보고서를 내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최근에 내신 그 2020년 미 대선에 대한 분석, 그 정책 시사점, 네, 이 보고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 미 대선의 특이점, 과거 대선과는 좀 많이 틀리잖아요, 지금요.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대선을 갖다 전망하라 그러면은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하게 재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예상을 했죠. 네. 또 임기 기간 중에 이제 미국의 경제 사정이 좋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이제 미국을 외치면서 그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미국인 내부에서의 지지는 꽤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도 미국이 1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죠. 따라서 뭐 당시까지만 해더라도 뭐 민주당의 뭐 유력한 후보도 없었고 결국은 뭐 누구나 예상해봐도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 뭐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됐죠. 특히 미국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서 전 세계 1위라는 그 5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흑백 갈등까지 겹치는 바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아주 빨간불이 들어왔죠.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책임을 이제 중국으로 돌리면서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상황 반전을 갖다가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현재의 판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번 2020년 미국 대선의 특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판세 변화와 이를 역전시키려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지 여부, 그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라는 그 점이 바로 이번 2020년 미 대선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연구위원님한테 말씀을 지금 좀 들었잖아요. 말씀 듣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이해 안 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요. 지금 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미국 시민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한테 이로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노마스크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뭐 저렇게 데모에 시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그 위원님께서는 존스 홉킨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산하의 한미연구소 이사로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선거라는 것이 이제 안에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전문가를 이제 모신 건데 이번 보고서에는 뭐 2016년과 같은 그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변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인 지지율만 보고 얘기를 하면은 뭐 당연히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건 사실인데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경합주의 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6년 미 대선을 갖다 분석해 볼 때 클린턴 후보가 패배한 것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바람을 몰고 이런 이제
바람을 몰아가지고 그것이 네네. 성공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러스트벨트 지역의 위스콘신이나 뭐 미시간 또는 네네. 뭐 펜실베니아 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였고 그런 그 민주당 지지의 세력들이 왜 도대체 트럼프 세력으로 바뀌었을까? 네. 내지는 트럼프 세력으로 바뀌었다기보다 오히려 민주당을 뽑지 않고 투표를 안 했다든가 네. 또는 오히려 제3의 개혁당을 후보를 갖다 뽑았다는 원인이 저는 클린턴 후보가 패배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네. 그 원인은 클린턴 후보가 당시에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이나 네네. 또는 흑인동 유색인종들이 변화와 개혁을 갈망했는데 그 갈망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한 패배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실제 2016년 투표에서도 미국의 그 유색인종의 투표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선거 때는 93%의 높은 지지율을 갖다가 보였는데 네. 클린턴 후보한테는 88%, 5%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개혁당에 투표한 그 득표율을 보면 1%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오히려 3%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개의 러스벨트 핵심 지역에서 클린턴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불과 한 10,000표 미만의 차이로 졌는데 이번에 바이든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클린턴 후보가 비춰지는 그런 인상을 똑같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바이든 후보는 사실 과거 한 35년 동안 델라웨어 주의 상원 의원을 계속 역임했고 또 오바마 정권에서는 8년 동안 부통령직을 역임했습니다. 네. 결국은 40여 년 이상 주로 상당히 그 최상위권에서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유권자들이나 또는 흑인 그 유색인종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득권층으로 보이고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변화나 개혁을 갖다가 이렇게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회의를 갖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유사한 형태의 그런 상황에 있고 이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가 아주 명시적으로 이들을 갖다 포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특히 경합주에서의 그 판세는 충분히 뒤집혀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합주의 판세는 좀 뒤집혀질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우리가 결과를 보기 전에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치 뭐 이번 대선은 뭐 주식의 방향성을 알아맞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주식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올라갈지 맞습니다. 내려갈지. 그러나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그런 말씀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예,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연구민 특별히 모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파이낸셜 타임스나 CNN이나 폭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서베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베이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바이든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6%포인트부터 14%포인트까지. 이게 무슨 보수 언론과 사실은 진보 언론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샤이 트럼프가 2016년에는 이런 서베이를 할 때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세밀하게 포함을 시켜서 지금 나오는 이런 이 서베이 결과는 상당히 조금 믿을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판세는 완전히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이제 그 2016년도에 비해서 서베이 결과가 굉장히 정교해지고 또 더 어떤 그 취약점들을 보완했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사실은 그 유권자 수 자체가 2016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한 4천만 명 가까이 늘어난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유권자가 왜 늘어났죠? 이제 연령이 이제 증가하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2016년 당시에 17살이었으면 이제 19세 이상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4년 동안에 매년 늘어나는 유권자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늘어나는데 미국의 그 유권자 수 분포를 보면은 거의 70%는 백인입니다. 그리고 한 30%가 유색인종 뭐 기타지요. 그럼 백인 중에서 백인 보수층이 트럼프 지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한다면은 사실은 여전히 샤이 트럼프의 비율이 좀 작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수는 굉장히 많다. 따라서 단순하게 어떤 그 전국적인 지지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 또 개선됐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합주에서 미묘한 격차. 불과 뭐 한 표만 이겨도 전체 선거인단을 승자가 가져가는 독식 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한 두서너 개의 경합주, 특히 펜실베니아나 플로리다의 경합주에서의 판세가 결국은 전체 대통령 당선을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바이든이 앞서긴 앞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위원님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 바이든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경합하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다. 지금 50대 5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51대 49로 바이든 후보가 앞선 건 사실이지만 네. 아주 박빙이기 때문에 경합주 서너 개의 경합주의 판세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바뀔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은 지금 미국에 나온 여론조사와는 그래도 약간 조금 뭐 다소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여론조사는 많이 벌어져 있지만 사실은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으로는 좁혀져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여론조사 대부분은 네. 사실은 민주당 지지 내지는 이제 사실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여론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네네. 사실 공화당 쪽의 지지는 여론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네. 그 여론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다 균형 있게 보는 그런 시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편 투표에 네. 대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이 큰 격차가 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인 리더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미디어가 그냥 만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 글쎄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데 워낙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허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우편 투표를 포함해서 사전 투표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4년 전에 전체 투표의 뭐 6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편 투표가 언제 개표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최종적인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또 이를 고려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편 투표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 자들의 우편 투표 성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편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 결국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편투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과거 2016년이나 2012년도에도 우편투표를 포함한 어떤 사전투표율은 전체의 한 25% 정도 항상 돼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50% 가까이 이제 육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도 그렇게 불복하면서 어떤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를 갖다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을까? 아직은 저는 미국이 선진국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이제 최대한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선거인단이 많이 걸린 이제 텍사스. 이 텍사스는 완전 공화당 텃밭이죠. 그렇죠. 예. 기름 나는 곳. 예. 트럼프가 좋아하는 동네. 예. 그런데 여기서 드라이브 스루로 투표를 좀 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어느 동네에서. 근데 한 12만 정도가 드라이브 스루에서 투표를 했는데 공화당에서 저거 좀 무효로 해달라. 이랬더니 지방정부에서, 지방법원에서 무효로 못 해준다. 이러면서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연방정부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위 뭐라 그럴까요? 공화당에서 이런 식의 이제 이슈를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얘기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법원에서의 판결을 내린 것처럼 비록 드라이브 스루라 할지라도 본인 확인 절차가 있었으면은 사실 유효한 득표로 표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그런 것처럼 좀 뭐랄까 미국에 정말로 큰 혼란을 갖다가 큰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방치하게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가진 국가냐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의심합니다. 따라서 큰 혼란이 불복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이 큰 혼란으로까지의 연결되는 것은 그렇게 높은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라 판단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정부에서 오리지네이트 되는, 그러니까 발생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혼란은 정부에서 이제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지자들, 약간 좀 극쪽에 서 있는 분들, 극우나 극좌,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고속도로에서 뭐 서로 유세 지원자들 서포트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사고를 내고, 그 다음에 뭐 총기도 작년 대비해서 한 90%가 더 팔렸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런 뭐 민병대를 조직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광주 사태가 막 생각날 정도로 뭐 어떤 총기 소유는 또 자유니까요. 이런 민간인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리스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일 걱정인 것이 이제 일부 극우와 극좌들의 어떤 갈등, 대립이 또 폭력 사태로까지 이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이 중요하고, 중도 유권자들이 결국은 저는 미국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보다 더 중독 성향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따르는 그 부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에서는 조금 더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뭐 어쨌든 우리가 위원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소요 사태에 대한 것들이 주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좀 그걸 감을 좀 잡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 보면 국제 통상 질서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WTO 체제의 개혁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데요. WTO 체제에서 이게 새로운 WTO 체제, 그것은 일단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뭐 유리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일단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든 또는 뭐 바이든의 신행정부가 들어서는 간에 바이든 신행정부는 특히 또 국제 협력 그리고 또 전통적인 우방과의 어떤 긴밀한 공조 관계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WTO 체제가 지금 현재 뭐 거의 뭐 죽은 상태 또는 뭐 그런 상태나 다름이 없죠.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부활시켜서 WTO의 WTO의 순기능이 작동되게끔 하겠는가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재선될 경우는 WTO 체제 자체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게끔 그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푸시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WTO 체제가 좀 굴러가겠다는 얘기고, 바이든 행정부는 WTO 체제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WTO 체제를 갖다 통해서 다양한 우군을 갖다가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협조 체제 하에 중국을 아마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WTO 체제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활발히 움직여질 것이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한테 유리할 것이냐. 우리나라도 사실 WTO 체제가 이렇게 활발히 굴러갈 경우 다양한 어떤 협상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WTO 체제가 잘 굴러간다는 거는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산업보조금 쪽에 그 견제 의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산업 지원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혹시 WTO 규정에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 해결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둘 다 모두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임연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제가 한번 요약해 보면 결론은 이거네요. 미중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중간에 끼어서 조금 더 아무래도 좀 편한
이런 뭐 WTO 새로운 WTO 체계 안에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좀 더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 선임연구위원님, 예,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